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거, 우리 아이가 안 해도 될 거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 특히 이제 올해 입시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특히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가령 어떤 선배가, 어떤 친구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학을 합격을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 합격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장단점들이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입시가 도대체 무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사실상은 입시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대 입시는 일반적인 입시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올해 미대 입시는 어떤 변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저희 학원만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합격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공통적인 질의응답을 한번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입시반이 아닌 예비반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초두에 시작을 할 때는 미술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좀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이제 미대 입시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 의대 가면 좋겠죠. 판검사 되면 좋겠죠. 한데 모든 학생이 판검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좀 더 각박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른 직업군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점을 염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건, 보편적으로는 저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하지만 디자이너도 그에 못지않게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직업이며 돈도 그만큼 벌 수 있다 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뉴스화되면서 과연 디자이너가 이 AI가 성장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인가 라는 의문들을 꽤나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최근 들어서.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식견 있는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지금 형태에서 AI를 저도 이제 간간히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인상을 받냐면, AI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 사고를 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명령어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재취합해서 재생산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역을 과연 AI가 침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AI에 대한 거에 따른 디자이너가 설 길이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I가 만약에 굉장히 발달이 된다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업무는 그 AI를 컨트롤하는 거죠. 명령어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위의 개념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지금 우리의 아이들한테 최고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앞으로 사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본인이 관심도 없는 영역을 학습을 한다? 과연 즐거울까요? 미대를 간다고 해서 모두 다 디자이너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직종 또한 너무 지금부터 디자이너로 단정 지으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본인이 공부를 해보면서 충분히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미대는 취업이 제한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대 입시가 일반적인 입시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도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통계입니다. 작년에 모집 인원 정리해 놓은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전국에 이제 미대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교의 어떤 수를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어두운 쪽이 수시 모집 인원이고, 오른쪽 옅은 네모칸이 정시, 그리고
그 오른쪽에 파란색 숫자가 그걸 합친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67.8%로 수시 모집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 도표를 읽어보시면 서울권부터 지방권으로 내려가면서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보다는 정시의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합격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떻게든 정시로 끌고 오든 간에 서울권으로 학교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지 본인들이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겠죠. 수시 모집에서 최대한 이 학생들을 합격을 시켜서 붙잡아 놔야지 자기네들 학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주로 쓰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수도권으로 편중이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편중 현상은 뭐를 기인을 시키냐면 경쟁률 상승을 부추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전년도 지역별 경쟁률을 정리를 해봤고 역시나 짙은 막대는 수시 지원 그리고 옅은 막대는 정시 지원의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그 경쟁률을 디자인하고 공예 계열만 따로 추렸을 때의 값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당연히 제일 높게 찍혀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권으로서의 편중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쟁률을 그냥 이 표만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인문자연은 보편적으로 경쟁률이 높아도 4대1, 5대1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면 보통 2대1, 3대1 정도가 보편적이죠. 그에 반해서 예체능 입시는 그의 10배 이상 되는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체능 입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수시와 정시 경쟁률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별보다는 학교별로 예시가 될 만한 학교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학교하고 학과, 해당 학과에 관련된 걸 아래 도표에서 이제 보시면서 매칭을 해보시는데, 자, 이거는 학교의 어떤 인지도 혹은 학교의 어떤 좋고 나쁨?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학교에서 어떤 전형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편차를 훨씬 더 많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에 몇 배수라고 써있는 이 배수제는 다단계 전형이에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를 갈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다단계 전형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교가 중앙대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대는 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공간연출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여기는 미대 소속이 아니라 연극 영화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게 되면 연극 무대를 디자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미대 입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시험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는 현상이 해마다 어떤 애는 산업디자인과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인기가 높았다가 어떤 애는 시각디자인과가 높았다가 이런 식의 경향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도가 좀 높은 쪽이 영상 쪽하고 공간 쪽입니다.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아이돌 문화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왜 영상을 하고 싶어? 왜 무대가 하고 싶어? 라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룹의 무대를 내가 직접 디자인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에서 이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국민대부터 이화여대, 홍익대 제일 끝에 있는 이 세 개는 이제 수시 모집이긴 한데 실기를 보지 않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비실기 전형 중에서도 높낮이가 꽤나 차이가 나는 건
마찬가지 배수제를 어떻게 쓰는지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상 배수제가 다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가 높죠. 이거는 모집 인원 차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대보다는 국민대가 확실히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만 지원을 해도 경쟁률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독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끝으로 서울여대, 경희대, 동덕여대 가장 일반적인 중위권 대학인데 저기에서 서울여대가 정말 폭발적이죠.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거의 1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주로 기록을 합니다. 낮아도 70대 1, 높았을 때는 100대 1이 넘어갔었죠. 이유는 이 학교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는 실기 100이라는 전형을 쓰고 있습니다. 난 내신도 안 볼게, 수능도 안 볼게, 실기만 갖고 들어와. 이런 형태이시거든요. 그 다음은 정시 경쟁률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 배수가 써 있는 데는 보편적으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정시는 수시보다는 조금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게 상위권 대학일수록 경쟁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권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서 100분위로 쪼개다 보면 상위권의 학생 수가 당연히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계 경쟁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정시 모집에서 최근 3년째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가 맨 오른쪽에 있는 인하대 의료학과입니다. 마찬가지 서울여대하고 동일하게 이 학교가 특별하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같은 분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학교로 특정하게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시가 힘들어지는 것, 이거는 미래 입시뿐만은 아닌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따시러 가면 뭐 2종이냐 1종이냐 뭐 보통이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라인 점수. 그 커트라인 점수만 통과하면 합격. 이게 절대평가죠. 한데 입시는 그런 절대평가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상대평가죠. 전체 인원 중에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9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85점을 받았는데 상대방들이 다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잘 이해하시려면 내 경쟁자를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다 묻는다를 쉽게 판단할 수 없듯이 반대로 상대가 어떨지를 파악을 다 하고 나면 오히려 쉽게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전형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간추려지기는 했으나 지금도 굉장히 전형이 좀 다양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학교마다 전형 요소, 방법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공부할 게 그만큼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묶어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형들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기 전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기시험을 보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2개 전형은 실기시험을 포함하는 전형입니다. 단 이 2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는 실기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내신 성적 혹은 학생부를 가지고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합격 통과한 학생들만 2단계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형은 일괄 전형이라고 해서 방금처럼 다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신 점수랑 실기 점수를 합산해서 바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은 실기시험을 따로 보는 경우는 주로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이제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인데 전국 규모의 실기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학생들이 이 전형을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계 전형은 비실기 전형이죠. 실기 시험이 없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은 미대하고 가장 관계가 없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으로 미대에서 직접 선발하는 경우는 딱 2학교밖에 없습니다. 홍익대 예술학과와 동덕여대 큐레이터 학과 이외에는
미대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처럼 자율전공을 통해서 입학을 해서 나중에 미대를 전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논술 전형 또한 경쟁률을 나중에 혹시 보실 일이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미대 못지않게끔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통 이 논술 전형 또한 뭐 논술 100 이런 학교도 있고요. 내신 반영 비율이 적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치 나도 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려드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내신이라는 표현하고 동등한 건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우리는 합격자를 찾겠습니다라는 방식이거든요. 단 보편적으로는 이때 수학을 포함해서 내신 산출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비실기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거는 내신 성적만 보시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학생부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면접을 포함하는 학교들도 꽤나 있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 등급을 역시 포함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정시 전형은 수시보다는 조금은 더 간단합니다. 큰 틀에서는 역시 실기, 비실기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위에 있는 두 개는 역시 실기 전형이고 아래 두 개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정시에서도 다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전형 역시 이렇게 다단계로 선발하지 않고 수능 성적이랑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하는 방식을 쓰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실기 전형은 대부분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는 그냥 수능 성적 혹은 수능 플러스 내신 성적, 즉 성적만 가지고 역시 선발하는 제도인데,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전에 수시 모집에서 보셨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뽑는 대학이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익대죠. 홍익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자체를 거의 안 본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이제 큰 전형 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지원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는 이제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시는 대학 상관없습니다. 군 따로 없죠. 그래서 그냥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실 거의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6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년대 기준입니다. 전문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대는 수백 개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 4년대 안에서 6개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학교에 한 학교를 쓸 수 있다, 한 학교에 한 전형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보통은 전형별로 하나를 쓸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 논술로도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세 가지를 내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형 자체가 다르면. 단 동일한 전형에서는 다른 과를 지원할 수는 보통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우수자 전형을 가지고 나는 세종 캠퍼스도 쓰고 서울 캠퍼스도 쓸 거야, 이게 불가능합니다. 전형별로 하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전형이 아닌 여러 개 전형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 한 학교에 여러 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단 정시 모집은 좀 다르죠.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을 나눠놓고 그 군에 포함된 학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군에서는 한 번씩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전형 구분 없습니다. 한 학교에 여러 전형이 있다고 해도 하나밖에는 선택이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군별로 하나밖에는 못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큰 묶음의 기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이제 수시 모집 학교부터 살펴보시는데, 실기 다단계 전형의 대표 학교인 서울과기대, 대표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전형을 모든 학교에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 모든 전형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 중에 제일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여기에 사회에는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앞에 있는 내신 성적 자체가 리셋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실기 성적만 가지고 합불자를 가려내는 이런 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기 일괄 전형.
실기 일괄 전형이 실질적으로는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동덕여대이고요. 프로테이지는 20%랑 실기 80% 이렇게 비중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학교인 홍익대 서울 캠퍼스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고, 반대로 전체 인원을 실기시험 없이 선발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실기시험을 아예 안 보는 대학은 아니에요. 면접 때 실기시험하고 유사한 형태를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마찬가지 다단계 방식을 쓰고 있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이랑 그다음에 서류 성적, 이 서류에는 미술활동 보고서하고 학생부를 포함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걸 통과한 3배수 학생들은 2단계에서 1단계에서 받았던 교과 성적은 삭제가 됩니다. 내신 성적 없이 1단계에서 받았던 서류 성적하고 면접 성적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 미대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율전공이라든지 가령 미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의류학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좀 있는데, 미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자인과를 갖고 있는 미대에서 선발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교 경희대 국제 캠퍼스입니다. 경희대는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부 100, 즉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죠. 하지만 이제 명수가 원체 적다 보니까 여기도 성적이 꽤나 높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제 특기자 전형, 이제 엊그제 18일부터인가요? 아니, 16일부터 국민대가 실기대회를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기대회에서 대상부터 특선까지를 받게 되면, 수상을 하게 되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 수상 실적을 가지고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성적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하고 면접 성적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일정 이상의 수상자, 대상부터 동상까지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은상인가? 그 상위권 수상자는 만약에 이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장학금이 주어지는 그런 좋은 제도이죠. 다음 정시의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시에서 역시 실기 다단계 전형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로 좀 쪼개봤는데, 좀 전형 방법이 조금 달라서,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같은 방식을 써요.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통과자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이랑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물론 이제 서울대는 여기에 면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대는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 즉 서울대처럼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냈었는데, 올해부터는 내신 성적이 빠지면서 1단계에서 아예 수능하고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통과자를 먼저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하고 면접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중하위권 학교들은 두 번째 전형인 실기 위주 전형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다단계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수능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주로 선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중도는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일부는 수능을 60%, 실기를 40%로 가져가는 학교하고, 반대로 수능을 40%, 실기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학교가 대표적이고,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실기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20대 80, 이런 식, 혹은 실기 100 이런 대학도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대가 유일하죠. 그래서 역시나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가려내는 많은 대학 중에서 미대에서 직접 선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율전공 제도가 작년부터 확산되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미대의 전공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많이 있지만, 미대에서 직접적으로 수능 100만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지 된다는 점이 있죠. 그다음 이제 올해 미대 입시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일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능까지 혹은 정시 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심리적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만 딱 보셔도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시를 쓴다라고 하면 수시 시험이 보편적으로 10월달 초순에서 중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개월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죠. 정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 일반적으로 가군 스타트가 1월 초에 일반적으로 스타트하는데 그 기간까지 따져도 지금 뭐 10달도 채 안 남았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역시나 무엇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올해 이제 변화사항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향력이 좀 있는 학교들만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 요소하고 배수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을 통해서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내는 방식을 수능하고 이제 실기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장단점으로 올 거냐, 내신 반영 자체를 했을 경우에 수능 성적이 좋고 실기도 나쁘지 않은데 기존에 내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국민대를 못 쓰는 경우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경쟁이 훨씬 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학과는 3배수로 1단계 통과자를 가려냈고 나머지 공예과만 5배수로 가려냈던 걸 올해는 모든 학과에서 5배수로 1단계 통과자를 늘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더 편한 입시가 될까요? 더 힘든 입시가 될까요? 입니다. 자, 당연히 후자입니다. 경쟁자는 늘어났죠. 성적이 안 좋아서 다른 영역, 내신이라는 것이 안 좋아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던 친구들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국민대 입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면접 비중도가 사실은 뭐 숫자로만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10%에서 이제 20%로 늘어난 형태인데, 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다 보면 동점자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혹은 뭐 소수점 차이로 뭐 실기 성적이라든지 고만고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의 이 변별력이라는 게 어느 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학과가 딱 2개 있습니다. 총 9개 학과에서 공업 디자인하고 공간 디자인만 이 다단계 전형을 쓰지 않고 그냥 1단계 수능 60에 실기 40%로 그냥 바로 합격자를 가려낸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전형을 조금 다양하게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수능하고 실기하고의 비중을 60, 40으로 두고 5배수라는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 다음에 합격자를 가려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원래 쓰던 방식으로는 배수제를 이제 바꿨습니다. 4배수로 바꿔놨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전형을 늘려놨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실기 반영 비율이 60%. 즉, 실기 반영 비율이 하나는 40%짜리, 하나는 60%짜리 두 가지 전형을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실기 잘하는 학생들한테 기회의 장을 좀 더 열어두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다른 점보다는 이제 원래 시각디자인과하고 서피스 디자인 2개 학과를 개설을 해놨는데 이 2개 학과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그러면 과연 학과가 통합된 게 입시에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2개 학과는 입결 성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피스 디자인 생소하시죠? 자, 그냥 영어로 풀어드리면 surface 디자인, 표면 디자인입니다. 즉 표면에다가 뭔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에 문이라든지 아니면 옷감에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보통 학생들은 서피스 디자인보다는 시각 디자인과를 가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 디자인과가 입결 성적이 낮겠죠. 근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낮은 성적에서 서피스 디자인을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성적 자체가 평균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서울시립대입니다. 1단계 배수제를 1배수 늘렸습니다. 원래 1단계 통과자가 정원의 5배수였다가 6배수로 늘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4개 학과에서 드러나는 상위권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마다 입시는 사실은 조금씩 변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는 실기를 조금 비중을 줄이고 성적 비중을 높였다가 어떤 애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실기 반영 비중을, 이건 단순히 수치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의 숫자가 늘었다가 아니라 쓰는 방법 자체를 보게 되면 실기에 조금 더 강화를 두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읽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 성신여대. 성신여대가 기존에는 디자인과하고 공예과가 수시 정시를 모두 다 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예과는 수시에서만 선발을 하고 디자인과는 정시에서만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소보다 쏠림 현상이 조금 심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2개 학과가 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제 총 모든 학과가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은 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각디자인과하고 도예. 그리고 나머지는 본래 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선택지가 준다는 건 나머지 학과들한테 쏠림 현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조금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선택지가 좀 는 학교가 바로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몇 년 전에도 기초 디자인을 도입을 했다가 다시 없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올해 다시 정시 모집에서만 기초 디자인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군에서 선택지가 조금은 더 늘었다. 한데 아쉬운 건 이 학교는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만 실기시험을 봐요. 나머지 학과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기초 디자인으로 선택을 한다면 패션 디자인 학과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탐구 반영 과목, 정시에서 수능 탐구 반영을 원래는 2개를 평균치를 냈다가 올해는 1개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경우에는 2개 평균보다는 1개였을 때가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잘 본다면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한데 이 학교는 원체 입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입결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이제 서울여대하고 경희대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반영했던 그 영역의 개수, 서울여대는 상위 2개만 반영했던 것을 올해 다시 3개로 늘렸고요. 경희대는 반대로 3개를 반영했던 영역을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받아온 성적이 산출을 했을 때 나의 성적은 예를 들어서 영어가 우수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사탐이 우수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한테 성적상 유리한 대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걸 판독할 때 나중에 조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테니까 그 책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이제 변동된 사항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닌 거는 기존의 어떤 변동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을 선발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를 분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이제 실기 위주 전형하고 뭐 비실기 전형으로 각각 어떤 학교들이 선발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도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그냥 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죠.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학과나 학교 명칭을 보시면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대학이 여기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은 이제 이 전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을 좀 간단하게 추리기 위해서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실기 반영 비율로 잡았어요. 즉 실기 반영 비율이 0%라는 건 비실기 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형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실기만 보겠다, 실기 100전형까지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켜드렸고 가나다군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시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실기 반영 비율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실기 전형 꽤나 많죠. 하지만 역시나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든 대학에서 미대에서 선발하기보다는 자율전공 제도라든지 일부 패션이나 의류 쪽 이런 쪽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표기된 건 올해 뭐 군이 이동을 했다거나 새로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대학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전형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준비를 시켜야 될까라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남이 어떻게 됐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적합한 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기준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큰 틀에서는 수시는 물론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 대학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먼저 판독이 돼야 되는 게 내신 성적이에요. 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쓸 수가 있고 어떤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비실기 대학 같은 경우에 같이 판단이 돼야 되는 게 비교과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1순위는 첫 번째 내 내신 값을 산출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실기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이 친구의 실기 능력이 혹은 지금의 실기 능력 말고 앞으로 10월까지, 즉 수시 실기 시험이 있을 때까지의 내 실기 향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그래서 나는 이런 대학을 수시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지원을 하면 자칫 수시에 납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대학이 있는지를 판독을 하고 목표를 수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시 모집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정시 모집에서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 내신을 보는 대학은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신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판독은 역시나 수능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 내가 여지까지 해왔던 실기 유형, 나는 기초 디자인을 했느냐, 기초 소양을 했느냐, 기초 디자인 중에서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도 되고 이걸 실기를 해왔으니까 그냥 지원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친구가 그러면 합격이 가능한지를 판독을 해봐야겠죠. 그러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쟁률과 선호도.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얘기인데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건 당연히 아니겠죠. 경쟁률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기를 잘하고 성적은 낮아, 이런 학생부터 시작해서 반대급부, 실기는 잘 못해, 성적만 높아, 이런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후자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자, 성적은 조금 낮은데 실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 나도 가고 싶은 학교인데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당연히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즉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을수록 입시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내가 지원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실기력인지를 판독을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다 세 군을 모두 다 가고 싶은 학교로 쓸 수 있는 상황보다는 지금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건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건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보통은 지원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끝으로 이 실기 능력 자체는 언제 가장 판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냐면 원서 접수 직전에 판독을 해야지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가령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아이의 실기력을 보여주고 이 친구가 정시 때나 수시 때 합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 아이가 뭐 남은 기간 동안 실기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사실은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건 원서 접수 직전에 한 번은 더 점검을 하신다면 훨씬 더 예측이 좀 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학교들이 이제, 요즘은 좀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적 자체를 공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성적 공개를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성적 공개를 하는 학교 중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법한 학교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3개년치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를 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부모님들이 뭔가를 분석을 하거나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단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거는 첫 번째, 직전 연도의 성적만 가지고 올해를 판단하지 말으셔라. 3개년치는 적어도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실 줄은 아셔야 돼요. 이게 내신 성적의 등급을 얘기하는 건지 환산점을 얘기하는 건지 수능에서는 이게 100분인지 등급인지 표준점수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면 훨씬 더 판독하기가 조금 좋아지십니다. 물론 이 판독을 학부모님들한테 당연히 뭐 이렇게 맡기진 않겠죠.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라는 이제 거를 보여드리려고 누계치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데이터를 항상 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법한 것을 보여드리면 수능 중에서도 이제 표준 점수에 입학한 학교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서울대, 국민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그냥 단순 합산을 합니다. 비중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표준 점수는 해마다 시험마다 달라지거든요. 만점 표준 점수가 문제가 어려우면 만점 표준 점수가 높고 문제가 쉬우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하고 바로 비교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작년에 표준 점수 이만큼이면 됐으니까 올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독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게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의 표준 점수하고 24년의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물론 23년도 유사합니다만 굉장히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해에 특별하게 조금 낮은 성적대 아이들이 홍대를 갔을까요? 그걸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프론티어 전형으로 2개 학과만 선발을 해요. 시각장애인하고 AI. 나머지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학생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시 모집에 관심이 쏠리실 건데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성적하고 2024학년도하고 성적 노계치를 보시면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역시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기대, 건국대인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뭘 같이 발표를 하시냐면 다른 학교는 그렇지가 않은데 과기대는 수시 모집에서 1단계 최저 점수를 공개를 하십니다.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시죠. 나머지 대학들은 1단계 커트라인 자체는 공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표기해드린 건 1단계 커트라인은 아니고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국대인데 건국대 23년도하고 아래줄 24년도하고 보시면 100분위 차이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건대 영상 디자인과 100분위 62%또 같다는데 왜 저는 못 쓰게 합니까? 왜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는 건대 입학처에 확인을 했더니 수학을 포함한 100분위야. 그래서 이 정보가 그래서 그만큼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상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이제 숙명여대, 중앙대, 성신여대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쭉 제가 누계치 이제 정리하는 것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전형별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 제한 조건, 즉 소위 말하면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어떤 정도가 돼야지 이 정도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총 아까 이제 수시 모집에서 6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정시 모집 설명을 드렸듯이 각 전형별로 대표적인 학교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줄여서 한예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예종은 수시 정시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즉 수시 모집 6개도 포함을
안 시키고요. 정시 모집 가나다고라도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번외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능 자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내신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주로 이제 보면서 판독을 하시는데 보통 이 학교는 굉장히 좀 실기시험 자체가 까탈스럽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도 실기시험이 있고 2단계에서도 실기시험이 있는데 2단계 실기시험을 보통 3일 동안 등교를 하면서 봐요. 실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발표도 시키시고 토론도 시키고 이런 식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서울대 상위권을 비롯한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겸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높은 내신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실기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따는 내신값이 보통 4등급, 5등급, 6등급이에요. 이 친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내신이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내신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신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기대, 숙명여대 이제 순으로 보시면 내신 등급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학교 이제 과기대를 살펴보면 학교도 학교인데 과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은 이제 공예계열, 금속, 도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더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시각과 산업은 그거보다는 합격 가능한 성적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대략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내신이 돼야 되냐면 실기시험을 보는 전형이긴 한데 1단계에서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은 적어도 3등급 중간 이상은 돼야지만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냐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이제 큰 틀에서 두 개 캠퍼스가 역시 쪼개져 있죠. 서울에는 미대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범대 안에 미술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응용미술교육학과인데 여기도 미대처럼 실기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작년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발표를 했던 전형 계획안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발표했던 올해 전형 계획안에는 수시 모집을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이제 실기 전형으로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이 제도가 바뀌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라는 입학처에 이제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아마 올해 또한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근데 이 똑같이 한양대이죠. 서울도 그렇고 에리카 캠퍼스도 그렇고 1단계에서 내신만 보지를 않아요. 이 학교는 특이하게 내신하고 비교과 활동을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보편적인 경우는 2등급 중반대까지가 1단계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보편적인 내신값이고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때도 통과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국대인데요. 단국대가 그전까지는 4등급을 훌쩍 넘어가는 거의 5등급에 가까운 학생들도 1단계 통과자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학교는 독특하게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과목별 비중을 따로 두지 않고 국어영사를 합산해서 이제 내신을 값을 산출하는데 여기만 국어 40%, 영어 50%, 사회 10%를 반영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내신값을 가장 잘 받는 과목이 일반적으로 사회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회 과목을 10%밖에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산출된 내신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냥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1단계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하는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대학들 중에서 내신하고 실기 반영 비율별로 이제 쪼개놨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제 학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변경 내용이 있는 학교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반영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4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노미네이트가 돼 있고 쭉쭉쭉 보시다 보면 실기 반영 비율이 역시나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하위권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사실 내신 성적이 그렇게까지 지배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9등급이다, 8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1등급하고 명수가 똑같습니다. 1등급이 100명 중에 4명이라면 9등급도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4, 5, 6등급 구간에 속해 있어요. 100명 중에서 4, 5, 6등급을 합산을 하면 54명,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내신값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 걱정 안 하고 이 학교를 이 전형으로 쓸 거면 오로지 실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신값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합산 점수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거 더 잘 받을 바에는 실기 점수 잘 받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격차가.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경쟁률이 보편적으로 40대에서 7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전형을 쓰게 된다는 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신 공부 더 해서 내신 성적 조금 더 올려 이거보다는 실기 조금 더 잘해서 실기 성적 올려 이게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대학이 있어요. 조금 학교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보다 내신이 조금 높네, 합격 가능한 내신이 좀 높네라고 하는 학교가 경희대랑 상명대, 천안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인기가 좀 많을 법하죠. 한데 경희대 합격 가능한 내신이 기존에 보통 4등급대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올려잡으라고 보통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 반영 비율이 10% 줄고 내신 반영 비율이 10%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내신 값을 합격 결과를 높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지방 학생들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이제 상위권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 학교에 관심이 없겠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 학교에도 관심이 꽤 많거든요. 근데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값이 과연 좋은 학생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내신값이 조금 괜찮다, 2등급 되는 아이들도 여기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격생 평균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상명대, 천안도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특별하게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수능이 특히 좋지 않아서 나는 수시로 가야겠어. 그렇다고 뭐 수시 내신값이 굉장히 높지 않아. 이렇다면 이 친구들은 그냥 상명대를 주목적 대학으로 공략을 해서 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명대도 보편적으로 합격한 성적대가 4등급대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보면 5등급, 6등급도 합격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합격 평균이 조금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내신값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뭐 6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 이런 사례를 아직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내신값이 2등급 전후는 돼야 돼요. 물론 학과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학교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3등급대 전후, 뭐 3등급 중반, 뭐 4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이에요. 내신값은 그러합니다. 단 여기에서 내신값을 좀 동일하지 않게 보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나머지 학교들은 정성평가라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너 내신 1등급이니까 넌 환산 점수로 100점을 줄게 이런 대학은 없어요. 그냥 정성평가는 오로지 그냥 판독을 하세요. 너는 국어 내신은 좋은데 사회 내신은 좀 약하네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냥 읽어보신다는 거죠. 한데 홍익대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산출합니다. 1등급은 100점 주고 2등급은 뭐 90 몇 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대학은 홍익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 과목을 다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전 과목을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정성평가에서는 이 학생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건 좀 못했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독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도 2등급이 돼야 돼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단 무엇이 우수한 장점이라는 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장점을 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비교과 활동입니다.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판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걸 판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실 뿐더러 학원에 맡겨도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경험치가 있는 선생님이 이걸 판독을 하실 수가 있지, 이걸 한 번도 이 전형을 가지고 학생을 합격시켜 보거나 지원시켜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은 이게 좋은 서류인지 나쁜 서류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정시는 더 간단합니다. 수시는 지금 이렇게 내신 성적이 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정시는 그냥 간략하게 일단은 학교를 구분 짓는 건 그냥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등급은 정시에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가지고 성적으로 치환해주는 학교는 수도권에서는 3, 6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백분위 혹은 표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 아이가 3등급인데 건대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 3등급 안에도요, 백분위가 제일 높은 백분위는 3등급에서 제일 마지노선이 77%이기 때문에 2등급 바로 밑에 있는 88%부터 77%까지, 즉 11%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3등급은 아니겠죠. 어떤 학생은 좀 높은 3등급이고, 그렇죠? 어떤 학생은 좀 낮은 3등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등급보다 중요한 건 백분위와 표준점수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체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큰 맥락을 이해하실 때는 등급이 편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등급으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수능 등급은 평균 2등급입니다. 학교를 정시 모집에서 구분 짓는 건 결국은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유형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명칭만 놓고 보시면 크게는 그냥 기초 소양 유형, 기초 디자인 유형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기초 소양 안에도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문제 유형이 다르고 기초 디자인도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가름을 하시는 목적으로 쓰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구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고, 자, 기초 소양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이제 독특하게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시험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디자인 대학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수시 모집만 선발하는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는 이제 시각 디자인하고 산업 디자인과로 나눠져 있는데, 시각 디자인과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반면에 산업 디자인과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대처럼 사물 제조합해서 새로운 사물을 디자인하게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초 소양이라고 봐야 돼요. 즉, 자, 우리 아이는 수시 모집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천대 산디과를 쓸 거야 라고 하면 기초 디자인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학원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전략을 짜 드릴 겁니다. 자, 기초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조건이 있거나 제시어가 있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그냥 열심히만 그리면 되는 유형도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 기출문제가 있는 유형도 존재를 합니다. 문제를 이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라든지 학생이 이것 중에서 어떤 걸 더 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면 나의 아이는, 우리 학생은 어떠한 목표의 학교를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걸 간략하게 크게 4개의 케이스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학생 개개인적으로 하는 상담들은 각 담임쌤들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 아이하고 가장 유사한 게 이거구나를 인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세세한 상담이 가능해지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효녀죠. 내신도 2등급 안에 들어오고 비교과도 굉장히 우수하고 수능도 실기도 다 잘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 잘하는 친구니까 모든 대학에 다 합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는 서울대부터 한예종까지,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를 준비를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선생님, 저는 이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경희대가 캠퍼스가 예뻐서 경희대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확률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상위권 학생들한테의 유리점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앞서 보셨듯이 맨 먼저 보셨듯이 경쟁률이 차이가 납니다. 경쟁률이 당연히 다른 학교보다 낮기 때문에 합격이 쉬워져요. 그러면 굳이 이 좋은 조건에서 이거보다 낮은 중하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물론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실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기를 혼용하기보다는 그냥 기초 소양 실기만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 서류와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신이나 수능이 약 3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라면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을 이제 구분지어서 보시게 되면 쓸 수 있는 대학 중에 상위권 대학이 정시 모집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을 다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학은 정시 모집 위주로만, 어떤 대학은 수시 모집 위주로만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주로 정시 모집의 비중도를 두고 준비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이 친구들은 조금만 성적 올리면 앞전에 보셨던 케이스 1의 사례 학교들로 진입이 가능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보다 낮은 학교로 가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힘든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실상 상담할 때 가장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보다는 그래 너는 이거 하지 마.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초기 시기, 즉 3월 정도에는 다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이 가고 9월이 되면 해보니까 너는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버리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3월 모의고사 14일 날 성적표 나왔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가채점을 기준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 컨설팅은 끝냈습니다만, 개별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 정도 학생들은 실기를 두 가지를 다 겸비하게 합니다. 기초 소양, 기초 디자인을 다 하게 하고, 혹시나 있을 거를 대비해서 역시나 서류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면접까지를 고려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야. 이 친구들이 거의 어찌 보면은 수도권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이제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수도권에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보시면 수시하고 정시 모집에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언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수시 합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정시 모집 가봐야 비슷한 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면. 대신에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친구는 노선을 정해야죠. 수시 모집 위주로 준비를 할 거냐, 정시 모집 위주로 준비를 할 거냐. 단 어디가 좀 더 수월할까요? 정시 모집이 훨씬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경쟁률 편차 때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러면 수시 모집에 할애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아직은 실기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정시 쪽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을 보통은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대 학생들은 기초 소양 실기라는 건 굳이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대학 단일 과목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이거보다 성적이 더 낮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학교들이 좀 있죠. 수도권 안에서 볼 수 있는 학교들. 보통 이제 서울권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는 대학, 대표적인 학교, 여대에서는 덕성여대. 물론 수시 모집까지 포함하면 서울여대를 마지막 보루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여대는 수시 모집에서 아까 보셨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실기 100,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 기준으로 제일 높게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 덕성여대는 정시 모집에서 역시나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권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대를 제외하고 본다면 서울권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서경대, 삼육대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지방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시, 정시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은 수시입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학생들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이미 성적 관리가 이제 좀 늦었다.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수시의 비중을 더 높여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개략적인 기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보통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컨설팅은 단순히 그냥 이 학교 갈 수 있네 없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목표가 예를 들어 건대다. 그러면 건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학생의 객관적인 뭐 실기력, 성적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뭘 준비하느냐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봤네? 아이고 우리 아이 잘했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못했네? 이렇게 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데?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를 가채점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유는 성적표 지금 이제 얼마 만에 받으신 거냐면 3주 만에 받으신 거거든요. 정시 모집이 됐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보통 12월 초에 나와요. 그리고 실기시험장을 1월 초에 들어갑니다. 즉 성적표 나오고 학교 결정해서 준비를 시작하면 한 달밖에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3주가 날아가게 되죠. 그 3주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가채점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라. 가채점을 실수를 하게 되면 엉뚱한 학교를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저희가 상시에 이제 평상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실기는 구간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 기간에는 기본 개념 수업을 해야 되고 이 기간에는 뭐 실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은 이제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해서 주로 시험이 10월 정도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지금 이제 구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1월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약 한 20일 사이에 가나다곤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각 전형 요소별로 학생부, 수능, 그리고 실기 등등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미대 입시를 이제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어떤 질문들에 맞춰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내신. 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내신 공부도 좀 잘해놨으면 참 좋겠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실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성실했으면 좋겠고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 우리 아이가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질문들을 꽤나 받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미대 가려면 예고가 유리합니까? 일반고가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받아요. 자, 그러면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고 가면 내신 따기가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 학생들도 굉장히 내신 공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원체 명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보통 한 반에 2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9등급제 내신에서는 1등급을 상위 4%한테만 줍니다. 그러면 20명의 학생이라면 1등급을 받아갈 수 있는 학생은 많아봐야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치열한 경쟁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값은 뭘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내 남은 학기,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가 최종적으로 남아있죠. 이 남은 학기의 내신값까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맥시멈 내신값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해가 아니라 이 친구는 3학년 1학기에 올 1등급을 받아도 내신값이 요거야. 그러면 이때 이 내신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쉽게 판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내신값을 한번 입력을 해봤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값을 산출해봤더니 국영사 기준으로 2.69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야, 내신만 조금 더 올리면 뭐 비식을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얼마만큼 올릴 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올 1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내신값을 산출해봤더니 2.69였던 내신이 2.27. 이게 이 친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높은 내신값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내신 관리를 해라라고 말은 해요. 필요한 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실 3학년 1학기를 올 1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이 친구들 내신값을 저는 예측을 할 때 1, 2학년 때의 내신값의 평균치를 봅니다. 보통 2, 3등급을 받았다는 학생은 3학년 때도 보통 그 정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랑 유사하게 받았을 경우에 내신값이 2.69였던 게 2.63, 0.1도 변화가 없죠. 근데 조금은 변화가 있어요. 똑같이 3등급을 받았는데 왜 변화가 생겼냐? 이거는 단위수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3등급인데 4단위의 3등급하고 6단위의 3등급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즉 똑같은 등급이라면 단위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내신값을 책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독을 했습니다. 판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3등급 중반까지는 되네? 그러면 내신 관리를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미 4등급이 넘어갔어요. 5등급이 넘어갔어요. 야, 조금이라도 더 해봐. 더 올리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내신 관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대가 사라진 측면에서 세종대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종대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국어, 영어만을 반영을 합니다. 지난 국민대랑 동일하게. 그리고 반영 비율은 2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직접적으로 내신값에 포함을 하시겠다. 그래서 진로 성취도가 A, B, C를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건 등급별 환산 점수야. 1등급한테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5등급한테 900점을 줘요. 그래서 5등급까지는 뭐 세종대를 난 지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낮아도 세종대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래서 세종대 기준으로는 내신이 저는 6등급까지여도 수능 성적이 된다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수학을 과연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저학년일 때는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올리는데 더 힘들어. 그러면 국어 탐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독하셔야 될 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비실기대학하고 실기대학을 이제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학교 자체가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학교는 없네라는 생각을 하실 거야. 의외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건 내신입니다. 내신 반영에서 수학입니다. 내신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학을 과연 끌고 갔을 때 물론 나는 이 학교들이 목표대학입니다 라고 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수학 내신은 크게 관리를 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수학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실기 교과 전형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즉 내신이 지금 현재 2등급 원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수학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교과 활동 영역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이렇게 크게는 나눠요. 교과 활동은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교과 활동이라고 하고 수업 이외에 하는 활동은 모두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했냐 보다 어떤 걸 했느냐,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했느냐, 본인이 스스로 했느냐, 한 번 해봤느냐,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했느냐, 이런 기준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했으며 이 친구가 생각하는 전공 적합도에 맞는 활동을 한 것,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한 활동. 즉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그림 그렸습니다. 혼자서 독서 많이 했어요. 봉사 차원에서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끼고 하는 활동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내부에서 하게 된 활동들은 주체기관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바뀐 사례, 홍익대를 이제 염두에 두신 학부모님들한테는 교과를 선정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이제 미술활동보고서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1학년 1학기 때 미술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활동, 뭐 2학년 1학기 때 뭐 미술 감상이 있었다 그걸 또 하나의 활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활동의 종류를 가지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를 합산해서 쓸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드로잉, 조형, 매체 활용, 감상, 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출결 관련된 질문. 자, 출결 점수 필요 없는 거는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 모집에서 출결 점수를 배우는 대학은 굉장히 미비해요. 예원예대라든지 일부 몇 개 대학에서만 내신, 정시 모집인데 수능을 안 보고 학생부를 보는 대학이 몇 있거든요. 그런 학교 중에서 일부 출결 점수를 보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 아닌 정시 모집에서는 출결 성적을 보는 학교가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학교들조차도 그 출결 성적 때문에 학교를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고는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실기 성적이 합부를 결정을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결 점수를 고민해야 되는 대학은 수시 모집이고요. 수시 모집 중에서도 비실기를 생각하신다,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한다, 출결 점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 중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대학을 제가 이렇게 노미네이트 했습니다. 1000점 만점에 출결이 가지는 비중도예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출결은 상관이 없다. 단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출결 점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병결 아닙니다. 공결 아닙니다. 미인정 결석만 받는 겁니다. 미인정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죠. 미인정으로 보통 감점을 시키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졸업이 안 됩니다. 자, 졸업은 일단 해야지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한 학년당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졸업만 하는 정도의 출결이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걸 봤어요. 저 홍익대를 혹시나 내년에 올해 잘 안 되면 내년에 재수할 때도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정시 모집 준비하면서 정시 특강 기간에 결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을 가끔 만났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저하고 지도해보면서 정시 모집에서 홍익대를 간 학생들조차도 엄청나게 결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실기시험 준비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왜 빠졌는지를 아는 거죠. 3학년 2학기 때만 특별하게 결석이 있다는 사유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뭐 불성실하다 이런 판독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결은 졸업하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실 경우에 미인정만 안 되게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도 굉장히 막연하실 거예요.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살 빼야지.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식단은 뭘 먹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쉬울 수가 라고 긍정적인 멘트를 조금 날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통 수능에서 문제들이 이제 배점이 있습니다. 1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4점짜리 이런 식으로 배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배점이 보통 2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럼 2점, 원점수 2점 기준으로 100분위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한번 도표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건데, 국어랑 수학 그리고 이제 탐구 계열 몇 과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원점수 국어 화작에서 60점 받은 아이가 2점짜리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100분위 값인데 58%에서 61.9, 즉 4%가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 96점의 나이가 100분위 99%였다가 2점짜리 하나를 더 맞췄어요. 98%. 100분위는 99에서 99.5, 0.5 올라갔습니다. 자, 누구한테 더 유리합니까? 낮은 등급일수록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치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상위권, 극초 상위권이 아니면 2점짜리 한 문제당 100분위가 보통 4에서 2%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건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대 평균 지원자들에 비해서 100분위가 10%가 부족하네? 그러면 몇 문제만 맞추면 돼요? 5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물론 한 과목은 아닙니다. 세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세 과목에서 다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문제?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네가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분야를 공략을 해라.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독서, 이거를 해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법이 있을 수도 있죠. 듣기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쪽을 공략하면 그거를 올릴 수 있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이 수능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의 현재 수능 모의고사 등급별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자, 5등급 이하야,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어디 과목의 비중도를 가장 높여야 된다? 영어입니다. 왜 그러냐?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죠. 근데 이 절대평가를 하는 도중에 가령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동일한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100분위를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조금 더 잘해놓으면 평균 100분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영어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탐구 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어는 성적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탐구, 그래서 영어 탐구 국어 비중으로 시간 할애를 해서 성적을 상승을 빨리 도모를 해라, 이거고요. 일단 4등급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영어 비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영어를 더 올린다고 해서 평균 100분위 값이 가파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때부터는 국어랑 탐구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4등급 이하인 학생이 역시나 더 빨리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는 당연히 탐구입니다. 그래서 탐구 비중을 높여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등급대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느렸습니다. 8월 이전에 탐구를 제자리에 못 앉혀놓으면,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고 3등급인데 그 위치에 못 앉혀놓으면 오히려 나중에서 해야지 절대 되는 결과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열심히 이제 내가 생각하는 3등급까지 올려놨어요. 이제 탐구 시작해야지. 그러면 탐구의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국어가 가만히 있을까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등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탐구는 학기 초반에 마스터를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등급이 이미 된 친구들은 당연히 탐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국어에다가 시간 할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별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 할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대 입시에서는 당연히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국어입니다. 학교마다 이제 편차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학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을 33.3%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잘해도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건국대는 국어 반영 비율이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그만큼 중요하죠. 대부분 중하위권 학교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어의 중요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탐구, 그 다음이 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환산점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등급까지만 되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이 환산점수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빨간색은 이제 올해 바뀐 형태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어 20%를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점제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급부터 4등급 구간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건 작년보다 변환 점수가 바뀌어 있는 경우에요. 1부는 올라갔고 1부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숫자가 좀 어려운 경우는 빼시고 100으로 놓고 이제 1등급을 100으로 놓고 보는 학교들을 쭉 보시게 되면 4등급 선까지 사실은 큰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는 3등급 정도면 2등급, 1등급으로 올리지 않아도 합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주인권 대학 기준으로는 4등급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마찬가지로 이제 감점이나 가산점을 제공하는데, 한국사를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 대용으로 쓰는 학교는 하위권 대학 일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사는 거의 다 이제 어떤 학교들에서는 필수 반영도 아니고요, 감점도 아니고요, 그냥 응시만 해,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점을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 상위권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4등급 정도면 뭐 감점을 아예 안 당하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 4등급이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원점수 기준으로 50점 만점에 25점이면 4등급이에요. 즉 반만 맞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그렇게까지 비중도를 크게 높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능에서의 수학입니다. 수학을 잘하면 좋죠. 당연히. 왜냐면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수학만 잘하고 국어 탐구가 안 좋아. 그건 오히려 쓸 수 있는 대학이 더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어랑 탐구, 영어가 일정 이상 수능 성적을 유지를 해야지 수학이 쓰임새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죠. 실기시험을 보는 대학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현재로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디자인과가 유일합니다. 공예과도 안 봐요. 서울대 이제 공예랑 디자인 두 개가 존재하는데 디자인과에서만 다른 과목하고 동일한 33.3%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수학을 얼마만큼 도대체 해야지 서울대에 쓸 수 있습니까?
자, 서울대 디자인과 기준으로 수학 4등급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1단계 통과가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국어 탐구가 1등급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비실기 대학이에요. 그래서 홍익대는 미대 말고, 미대는 수학 필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군하고 나군에서는 다군에서 수능 100으로만 선발하는 캠퍼스 자율전공 제도 중에서 서울 캠퍼스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해요. 또 세종 캠퍼스는 수학을 또 필수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서울 캠퍼스, 다군 캠퍼스 자율전공 일대만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대 비실기 자율전공 제도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군에 하나가 있고 나군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군은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지만 가군에서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과기대도 비실기 중에서 시각, 금속, 산업디자인 3개학과에서 수능 100 비실기로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 산업디자인과만 역시나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대, 중대, 동덕여대 이런 비실기 대학에서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잡으실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조금 잘하기 때문에 비실기까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수학을 최대한 2, 3등급 정도를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아이는 비실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실기 전형 정도에서 서울대만 고민합니다. 그러면 수학은 6등급 정도. 왜 6등급이냐? 그건 공익과 기준으로. 근데 나는 공익과 너무 싫어요. 저는 꼭 디자인과 쓸 거예요. 그러면 4등급 이내로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보시는 거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실기 명칭을 쓰고 있지만 결과치들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그림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력을 주로 묻는 이제 서울대부터 가천대 유형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시각 디자인 혹은 산업 디자인으로 대표적으로 나눠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시디과 문제 다르고 산디과 문제가 아예 달라요. 근데 이제 학부로 뽑는 서울대랑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내세요. 학부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이 학부로 들어와서 시각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산디과도 전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제를 같이 내서 둘 다를 풀게 합니다. 한데 나머지 시립대, 과기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CD는 CD 문제만, 산디는 산디 문제만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배워야 될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사실상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학과별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시디과 유형 따로 내고 산디과 유형 따로 내지 않고 총 9개 학과가 동일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야 될 게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를 내가 이제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성균관대하고 고려대입니다. 여기도 기초소양평가라는 명칭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발상가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기존 거하고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 않고 기초소양 유형에서 하나의 섹션. 자, 여기는 이제 문제 유형에서는 거의 CD과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디과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려내는 포스터를 그린다라는 어떤 유형으로 접근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유형을 배우게 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기준, 내신 기준으로 평균 3등급 이상을 웃도는 학생들이 주로 이 유형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좀 전에 보신 기초 수양보다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이제 접근을 시키는데요. 기초 디자인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보는 이제 유형들이 조금 다른데 이 분류법은 이제 대충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입시 상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학생이 이제 학교 선택을 할 때 수시때 만약에 6개 학교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툭툭툭 골라요. 실기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초순에서 중순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거의 하루 차이로 시험장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일주일 차이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6개 학교를 한 달 안에 시험을 다 보려면 실기 유형은 비슷한 학교끼리 묶어서 저는 지원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현력이 좋은 학생들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요.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교, 경희대, 중앙대 이런 대학이 대표적으로 사실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대에서는 덕성여대. 근데 사실 표현보다 나는 이 친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그리고 뭔가 연출했으면 좋겠어. 종이면 찢어지고 뭐 유리면 부셔지고 철이면 구겨지고 뭐 이런 연출을 리얼리티하게 적극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잘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런 거는 잘 못하겠다. 나는 그냥 조건에 차분하게 그냥 겉멋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는 걸 더 선호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건대 이런 학교가 나옵니다. 뭐 제시어
뭐 이걸 가지고 리듬감 있게 그려봐, 부드럽게 그려봐, 강하게 그려봐, 가볍게 그려봐,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다. 난 문제 풀이가 훨씬 재밌다. 제시어가 나오는 대표적으로 숙대, 서울여대, 뭐 단대 이런 대학이 더 이 학생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까지도 구분을 하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단 학기 중에는 이 유형들을 다 풀게 시켜요. 나중에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6모, 9모가 지나가고 나서 학교가 이제 타겟팅이 좁혀지면 너는 이제 이 유형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걸 다 섭렵할 수 있게끔 기본 교육을 시키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시냐 정시 지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당연히 정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학원에서 만약에 실기 더 늘리세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성적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학기 중에 주말 위주나 뭐 수업 시간을 5타임으로 제한을 하고 실기 시간을, 나머지는 다 수능 공부를 하는데 할애를 시키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도저히 수능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반대로 가야겠죠. 공부 시간을 줄이고 주로 실기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모집 시기에 어떤 유형을 치를 거냐에 따라서 역시나 시간 할애를 공부하고 실기하고 적정하게 조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것을 이제 몇 번 보면은, 자, 우리 아이는 아직 성적이 채 안 됐어. 목표라는 대학까지 도달을 아직은 못했어. 그러면 성적을 만들어 놓고 실기를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그 실기를 이미 경험했던 학생이고 그 실기를 어느 정도 잘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그 선택이 맞습니다. 한데 실기 자체도 아직 완숙하지 않은 친구가 성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기 시작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요, 학생 자체가 심리적으로 꺾여요. 나의 경쟁자들은 이미 실기를 이만큼 해왔는데 나 이제 와서 이거 해도 될까? 이 자신감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양쪽이 다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경우라면 균형 있게 끌고 가야지, 어느 한쪽을 완결시켜 놓고 어느 한쪽을 나중에 한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어 탐구 관계랑 똑같아요. 국어 열심히 올려놓고 자 이제 국어 됐으니까 탐구해야지, 그러면 국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죠. 실기랑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누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누구를 좀 더 적게 하고 조절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기대회인데요. 갑자기 이제 실기 얘기를 하다가 실기대회를 말씀을 드리는 건 실기대회의 필요성 때문이거든요. 실기대회 사실 안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실기대회에서 수상 못했다고 해서 대학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한데 첫 번째 실기대회가 필요한 거는, 자, 예전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시면 어떤 장면까지를 보냐면, 학생의 공부방을 수능 교실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놔요. 완전히 실전에서 아이가 그 환경에서 적응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실전을 가면 이미 편안한 거야. 내가 평상시에 했던 공간이니까. 자,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본래 수업 중에 했던 실기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시험장 가서 그 100을 발현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환경에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를 치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경 적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의 상황을 판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실력만 발휘를 하고 와야지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주변을 봤는데 나보다 다 잘 그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보다 더 해야지. 이런 식의 현장 경험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 경험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혹스러워하는 정도예요. 뭐 물론 학원 내에서도 연합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험 형식으로는 진행은 하겠지만 이제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소한 문제를 만났다거나 내가 평상시에 그려보지 않았던 제시물을 받아서 그려봤을 때의 그 당혹감에 대한 훈련 적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상 실기대회는 물론 이걸 다 경험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기대회를 경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이 실기대를 경험을 했더니 수상도 못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부족하지? 그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실기에서도 공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경향 파악은 뭐 학생이 사실 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교가 실기대에서 이런 출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 대회 일정이거든요. 보통 경희대가 가장 이제 주요 대학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실기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4월 마지막 주나 5월 첫째 주에, 올해도 이제 5월 3, 4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총 5개 대학 실기 대회 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실기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류는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교육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에서 이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홍익대,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 공간연출, 그리고 고려대, 이렇게만 있어요. 나머지는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 서류를. 그럼 뭐만 보느냐? 학생부만 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생부예요. 내가 했던 활동들이 학생부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평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학생부에서 점수를 따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지를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 예를 들어서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다, 고려대 창의 활동 보고서다, 이거를 쓰는 것 자체는 사실상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입시철에 쓰면 돼요. 그 전에 그거를 증명하는 수단인 학생부를 얼마만큼 기록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서류의 미술활동 보고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 관찰력 좋습니다. 저 이런 창의성도 좋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뒤미내는 게, 들어미는 게 바로 학생부라는 거죠. 다음 면접인데요. 면접은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비중도가 늘어난다든지 면접을 보는 학교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큰 틀에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기반의 면접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와 유사하지만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풀었던, 즉 내 재현작을 가지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유형. 큰 틀에서는 문제 중심의 면접, 그리고 하나는 서류 중심의 면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모집에서는 주로 서류 기반 면접을 합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지 뭐 서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홍대 유형하고 서울대나 국민대, 시립대처럼 본인이 이미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풀었던 재현작을 가지고 설명하는 유형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도 이제 저희가 뭐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지를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본인의 그림을 설명하는 어떤 구체적인 순서, 뭐부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판독을 해서 학기 중에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학기 중에는 조형 언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요. 가령 이제 우리는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좀 달라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좀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게 예뻐요. 왜 이쁜지. 그냥 예뻐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색은 어떻고, 형은 어떻고, 조형 질서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평상시에 받아야지만 면접 때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관심도가 제발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죠 뭐. 인서울을 하는 게 그냥 꿈입니다. 보다는 면접이 있는 대학을 공략을 한다면 본인은 뭐 시각지향 중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평상시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면접 단기간 안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면접을 보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 준비작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런 점들을 학기 중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이제 몇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필두로 이제 369 모의고사 끝나면 이 컨설팅 자료를 학생편에 보내드려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내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내신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값 같지. 혹은 이제 이미 결정된 친구는 내신값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어떤 현재 내신값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신값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학교가 지원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는 막대 그래프하고 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수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이 학교, 이 학과를 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이 막대 그래프보다 점이 아래에 있다면 합격생 평균 성적보다 낮다는 얘기죠. 즉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합격이 어렵다. 근데 막대 그래프 안으로 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성적은 문제없다, 이렇게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데 이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 그러면 선생님 저 이 막대 그래프 뚫고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시기 전형일 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시기 전형일 때는 저건 남아도는 거죠, 성적이. 근데 남아도는 성적으로 이 학교로 가는 게 잘한 선택일까요? 이 친구는 밑지는 장사죠. 입시에서 제일 잘 간 경우는요,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막대 그래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다는데 합격을 한 경우. 이 친구는 동일한 노력에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보다 점이 상향에 있다고 해서 합격 확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원자들에 비해서 성적이 좀 높다는 거지. 왜냐하면 실기 성적에 당락에 지배한 영향을 미치는 실기 성적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나눠드릴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필두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비교과를 판독해야 되는 비시기 학생들 같은 경우나 나중에는 이제 실기 성적까지 이제 저희가 판독을 해서 합격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교재들을 보통은 이제 온라인화 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쓰기보다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주로 쓰는 게 동영상을 활용하는 이제 유튜브, 혹은 이제 정지된 그림을 보는 핀터레스트,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교재를 보여주는 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각 반 선생님들이 각 반 학생들의 그림들을 사진 촬영을 해서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각 반 카페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그린 그림 혹은 다른 학생들이 그린 그림, 합격작들, 우수작들, 이거를 카페에서 실시간으로 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답 노트를 반드시 쓰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틀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건 똑같이 그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를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각 반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드로잉 과제를 매주 이제 4개 해서 뭘 올려주는 거냐면 관찰 능력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을 최소한으로 갔기 때문에 끽해봐야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주 5타임, 시간으로 따지면 5, 4, 20시간 정도거든요. 이 20시간 안에 학생의 기본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체능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체득하는 시간은 수업 내에 쓰기에는 솔직히 좀 아까워요. 수업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아이한테 줘야 되고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기도 바쁜데 반복 훈련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짬짬이 본인이 좀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좀 지쳤다 이럴 때 하라고 드로잉 과제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관찰력입니다. 실무를 나눠주는 학교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미지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 그걸 연상해서 그릴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아까 이제 실기대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 학생의 실기 능력이 현재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를 판독하기 위해서 공통 수업과 연합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공통 수업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모든 학원들이 이제 각각 각 반에 따른 상황에 따른 수업을 할 수도 있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제를 다 수업을 해야 돼요. 이유는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 경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상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시기에 이 수업을 하는 게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엉뚱한 수업을 못하게끔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있겠죠. 작년, 그 전년도 기출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를 예측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 수업을 저희가 정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기시험을 임할 수 있게끔 공통문제에 나간 문제를 살짝 변형하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조절해서 연합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복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례들인데요. 학교 사례는 이제 이 학생의 성적, 실기, 그리고 어떤 실기 과목을 공부했고 뭐 일주일에 몇 타임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기로 넘어가면 이 친구는 뭐 표현력이 좋으냐, 뭐 관찰력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학생들 10명을 추려서 이제 운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재현작입니다. 이 친구는 3관왕 가나다군을 다 붙었기 때문에 재현작 3장을 걸어놨고, 오른쪽은 이제 평소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 학생 몇 개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친구는 좀 장수생입니다. 장수생인데 작년에 국민대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국민대를 필두로 나머지 기초 디자인 대학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해봤던 유형은 일반적인 이 기초 디자인, 이미 이 친구가 거의 뭐 아주 뭐 능수능란하진 않지만 평균 이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을 추가로 배워도 무방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실기 유형이라든지 과목을 얼마만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생 중에 자, 이 친구는 고3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쭉 훑어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는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목표 대학이 서울대, 홍대, 국민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켜달라고 하셔서 기초서양만 수업했어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근데 이 친구가 정작 합격한 건 기초디자인, 건대를 합격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건대의 기초디자인은 기초소양과 일반적인 기초디자인의 중간 접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배워야 되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소양을 했을 때 건대 기초디자인을 푸는 데 있어서의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풀이 영역에서. 그리고 재료사용 능력만 능숙해진다면 사실 물감을 안 써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색연필 기디를 말씀을 드릴게요. 색연필 기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감보다 힘들어요. 동일한 면적을 색연필로 바를 때랑 물감으로 한 번에 바를 때랑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색연필 기디를 저희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재료 능숙도에 따라서 그건 선택적으로, 그리고 그 색연필 기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생각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색연필은 기초대회에서 이미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물감만 가지고 기초대회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색연필, 묘사 단계에서 충분히 씁니다. 단 한 군데 학교만 색연필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으신 인천대입니다. 인천대에서는 실기시험을 수시 모집에서만 하는데, 수시 모집의 실기시험에서 색연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사례들은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서 우리 아이하고 조금 유사하다 싶은 쪽으로 접근하시는데 한번 예시로 한번 삼아 보시라고 수시 모집 합격한 사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이제 전달 사항을 조금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예비반 학부모님도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비반은 이제 아직 예비반 학생들 지금 고2 기준으로 입시 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언제 이게 결정이 되냐면 올해, 내년 입시를 할 건데 올해 그 전년도 5월 정도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내년 계획안을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한번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이 입시반하고는 전혀 무방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무방하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자, 가령 국민대가 작년 전년도에 이제 입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율전공 제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년도 입시에는 그게 대입이 되면 안 됐어요. 근데 바로
내년에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발표한 해부터 바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런 학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입시의 변경사항을 입시반 학생들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이 조금 더 일찍 나오긴 하겠지만 정시 모집 요강부터 내년에 만약에 바뀐 내용이 대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시반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좀 전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필두로 저희가 이제 개별 상담을 끝냈고 자료를 정리해서 학생편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반 단톡 부모님 방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6모 때부터는 그냥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제 할 계획이에요. 이걸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사실 트러블이 제일 많이 있는 시기이거든요. 입시생하고 학부모님하고 굉장히 유대감 있게 잘 지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손꼽힌다고 봐요. 지금 거의 무슨 상전을 모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는 미래 입시 1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맞습니다. 잘하는 게 이상하죠. 잘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밥벌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 학생한테 관심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뭐 전문가 수준으로 입시를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관심도를 주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이것 좀 해. 왜 놀기만 하니? 이게 아니라 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필요하시면 담임쌤한테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냅둬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담임쌤 판독을 하겠죠. 아, 이 친구는 내신 안 해도 돼요, 없니? 그때부터는 이제 안 시켜도 되니까 굳이 아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심을 충분히 주시면서 입시를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 아이는 등치만 컸지 미성년자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큰 틀에서 학생 혼자 혹은 학원에다가 일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 학원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하겠습니다.